혼례 전날 밤이었습니다. 한양에서 손꼽히는 명문가 박대감 댁에 등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드디어 아들의 혼례를 올린다는 기쁨에 집안 전체가 들뜬 밤이었습니다. 잔치상 준비로 부엌은 밤새 연기가 피어올랐고 마당에는 내일을 위해 세워둔 홍살문이 달빛 아래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별채에서 자고 있어야 할 신부가 사라졌습니다. 흔적도 없이, 소리도 없이. 처음에는 모두가 생각했습니다. 겁이 나서 도망쳤을 것이라고, 혼례가 두려워 달아난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부가 사라진 이유는 이 집안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직접 신부를 찾아 나서는 과정에서 아무도 몰랐던 이 집안의 끔찍한 비밀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잠깐, 구독, 좋아요는 야담구름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편안히 옛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때는 조선 중기, 한양에서 하룻길 남짓 떨어진 양반 고을에 박대감 댁이 있었습니다. 대감 댁은 마을에서도 유독 크고 단정한 기와집이었습니다. 소슬대문은 언제나 반듯하게 닫혀 있었고 담장 안으로는 수백 년 묵은 은행나무 두 그루가 하늘을 향해 우뚝 서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은행나무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나무가 건강한 한박대감 댁도 망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나무 뿌리 깊은 곳에 얼마나 어두운 것들이 뒤엉켜 있는지를. 혼례를 하루 앞둔 이날 집안 안팎은 온통 분주했습니다. 하인들은 새벽부터 잔치상을 준비하느라 부엌과 마당을 쉬지 않고 오갔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홍살문이 세워지고 처마 끝에는 색색의 비단 장식이 달렸습니다. 이 집이 이렇게 활기찬 것은 박시준이 태어난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박대감은 사랑채 툇마루에 서서 흡족한 얼굴로 마당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기쁨과 함께 아주 미세하게 안도가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 기다린 무언가가 드디어 완성되려는 사람의 눈빛처럼. 아들 시주는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을 펼쳐놓긴 했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올 리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처음으로 아내라는 사람이 생기는 것입니다. 시주는 10번도 더 연우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맞선 자리에서 마주쳤던 그 눈빛, 똑똑하고 맑으면서도 어딘가 깊은 슬픔이 담긴 눈이었습니다. 그게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별채에는 내일 이 집 며느리가 될 신부 연우가 있었습니다. 연우는 몸종 보기가 머리카락을 빗겨주는 동안 내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혼례를 앞둔 처녀라면 수줍음과 설렘으로 얼굴이 붉어야 할 텐데 연우의 표정에는 그 어떤 들뜸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서늘하리만치 고요했습니다. 연우의 몸종 보기가 말했습니다. 아씨, 내일이면 드디어 혼례인데요. 왜 이리 얼굴이 어두우세요? 박 도련님은 한양에서 첫손에 꼽히는 분이시라 하던데 아씨가 얼마나 복이 많으세요. 연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보기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 연우의 시선은 오직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후원 깊숙한 곳,
담쟁이가 무성하게 덮인 담장 옆 아무도 드나들지 않는 낡은 곳간 하나. 연우가 이 집에 처음 도착한 것은 사흘 전이었습니다. 예법에 따라 혼례 전 며칠 동안 신부가 신랑 댁에 머무는 관습 때문이었습니다. 처음 이 집에 들어서던 날, 연우는 박대감이 하인에게 귓속말로 무언가를 당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기쁜 아버지의 눈빛이 아니라 무언가를 숨기는 자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저 낡은 곳간 근처에 하인 하나가 밤새 불을 켜고 서 있는 것을 연우는 창문 틈으로 목격했습니다. 사흘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무엇을 지키는 것인지 아니면 무엇을 감추는 것인지 연우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연우가 말했습니다. 복이야. 저 곳간에 마지막으로 사람이 드나든 게 언제였을까? 보기가 고개를 돌려 곳간을 바라봤습니다. 보기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글쎄요, 제가 온 뒤로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워낙 낡아서 안 쓰는 곳간인가 봐요. 연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그 곳간을 향해 있었습니다. 아무도 드나들지 않는 곳간인데 왜 밤마다 하인이 그 앞을 지키는 것일까? 낡고 쓸모없는 곳간이라면 왜 저렇게 무거운 자물쇠가 채워져 있는 것일까? 이 집에는 무언가 있습니다. 연우는 속으로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그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이대로 잠들어서는 안 된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이경밤 10시 집안 곳곳에 켜져 있던 등불들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을 오가던 하인들도 자취를 감추고 사랑채의 불빛마저 꺼지자 박대감 댁은 어느새 정막 속에 잠겼습니다. 달이 구름 뒤로 숨어든 탓인지 마당은 유독 어두웠습니다. 은행나무 두 그루만이 밤바람의 잎을 흔들며 쓸쓸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보기는 연우의 발치 옆에서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고단한 하루를 보낸 탓인지 숨소리마저 조용하고 깊었습니다. 연우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잠들지 않았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는지 자신도 정확히는 몰랐습니다. 다만 오늘 밤 무언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감이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툭! 창문 아래 돌멩이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적막한 밤 안에서 그것은 천둥처럼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연우는 눈을 떴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지만 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살며시 소리가 나지 않도록 창문을 열었습니다. 후원 담장 아래 서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검은 도포에 검은 갓, 달빛조차 없는 어두운 마당에서 그 사람은 마치 밤의 일부처럼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갓의 그늘에 가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키가 크고 체격이 당당한 것으로 보아 젊은 남자 같았지만 그것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연우와 눈이 마주치자 가까이 다가오는 대신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검은 갓의 사내는 살며시 말했습니다. 최소저, 시간이 없습니다. 내일 혼례가 치러지면 안 됩니다. 연우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놀랐지만
그것을 얼굴에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차분하게, 더 낮게 물었습니다. 연우는 놀라며 당신은 누구요? 사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마치 그 질문을 예상했으나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고르는 것처럼 검은 갓의 사내는 냉정한 어투로 말했습니다. 저는 사원부에서 박대감을 조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박대감은 지금 영모를 꾀하는 세력과 오랫동안 내통해 왔습니다. 홀레는 그 증거를 인멸하고 소저의 아버지를 공범으로 묶어두기 위한 자리입니다. 내일 혼인이 성사되는 순간 최진사 어른은 영모의 공모자가 됩니다. 연우의 손이 창틀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 평생 단 한 번도 그 몸을 더럽히지 않고 살아온 아버지, 양반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가난도 굶주림도 묵묵히 견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영모의 공범이 된다. 연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연우는 떨리는 가슴을 누르며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소? 사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은 갓의 사내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있습니다. 바로 이대 쿠원곡간 안에 낡은 나무 상자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영모 가담자들의 이름, 군량미 조달 약속, 그리고 이번 혼례가 계략임을 증명하는 문서들이 그것을 꺼내와 사원부에 제출하면 최진사 어른은 무사합니다. 하지만 혼례가 먼저 치러지면 그 이후에 문서가 나온다 해도 소저의 아버지는 이미 공범의 덫에 걸려든 뒤입니다. 연우는 눈을 들어 저 멀리 어두운 곳간을 바라봤습니다. 사흘 전부터 느꼈던 것, 밤마다 곳간 앞을 지키던 하인, 박대감의 눈빛에 서려 있던 안도와 계산, 모든 것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연우는 천천히 사내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연우가 다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요? 검은 갓의 사내가 대답했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에 날이 밝으면 경계가 2배로 늘어납니다. 사내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담장 뒤로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연우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어두운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은행나무 잎들이 소란스럽게 흔들렸습니다. 믿어야 하는가, 믿지 말아야 하는가. 하지만 연우의 마음속에서 이미 대답은 나와 있었습니다.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지키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연우는 창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찬 밤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지만 그것을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이미 박대감이라는 사람이 새롭게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박대감, 이조판서를 2번이나 역임하고 지금은 한성부 판윤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권세로 보자면 한양에서 그의 이름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이 영모의 무리와 손을 잡았는가? 연우의 기억이 조금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들었던 말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박대감이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세를 불린 배경, 동네와 의주를 오가는 밀무역 상단과 내통한다는 소문, 그리고 그 상단의 뒷배가
영모 세력의 자금줄이라는 것. 박대감에게 이 혼례는 단순한 사돈 매짐이 아니었습니다. 최진사 어른은 비록 가난하고 벼슬도 없었지만 그 이름만은 달랐습니다. 3대에 걸쳐 이어온 청렴한 선비 가문. 벼슬아치들 사이에서도 최진사의 말이라면 믿는다는 신망이 있는 사람. 만약 그가 혼인으로 박대감 집안과 피를 섞는다면 사람들의 눈에는 최진사가 박대감을 보증하는 것으로 빛을 터였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사원부가 박대감을 향해 손을 뻗는 순간 박대감은 혼인 관계를 방패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최진사가 공범으로 엮이면 최진사의 신망을 아끼는 조정의 인사들은 수사에 제동을 걸 것입니다. 박대감이 원하는 것은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방패였습니다. 그리고 방패가 뚫린다 해도 함께 쓰러질 사람을 곁에 두는 것. 그것이 박대감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계략이었습니다. 연우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혼례를 앞두고 아버지가 그토록 기뻐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박대감 쪽에서 먼저 혼담을 건네왔을 때 아버지는 처음에 사양했습니다. 집안의 가세가 기울었고 변변한 예물을 마련할 형편이 못 된다며, 그런데 박대감은 예물 같은 것은 필요 없다고, 최진사의 따님이라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손수 정가를 보내왔다고 했습니다. 그 정성이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정성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계산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연우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분노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그것을 안으로 눌렀습니다. 지금 분노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분노는 나중에 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였습니다. 연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보기를 깨우지 않도록 조심하며 조용히 버선을 신었습니다.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고가는 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밤은 아직 길었습니다. 연우는 결심했습니다. 보기를 깨우지 않았습니다. 보기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연우 혼자 짊어져야 할 일이었습니다. 연우는 보기에 자는 얼굴을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새근새근 잠든 얼굴이 어린아이처럼 평온했습니다. 이 아이는 몰라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씨가 어디로 갔는지. 연우는 치마폭을 양손으로 걷어 올렸습니다. 버선발로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나무 문이 삐걱거리지 않도록 아주 천천히 숨을 참으면서 밖으로 나서는 순간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덮쳤습니다. 밤 기운은 아직 겨울처럼 서늘했습니다. 연우는 그 서늘함이 오히려 정신을 번쩍 들게 해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다면 거짓말입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후원으로 가는 길목에 개 한 마리가 누워 있었습니다. 연우는 숨을 죽이고 그 옆을 지나쳤습니다. 개가 귀를 쫑긋 세우더니 연우를 올려다봤습니다. 연우는 그 자리에 굳어 멈췄습니다. 개가 짖으면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길고 긴 몇 초가 흘렀습니다. 개는 다시 눈을 감고 잠들었습니다. 연우는 눈을 감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곳간에 이르렀을 때 연우는 곳간 앞에
을에 서 있던 하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사흘 내내 한 자리를 지키던 하인이 왜 오늘 밤만 자리를 비웠을까? 혹시 함정인가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습니다. 뒤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곳간 자물쇠는 생각보다 낡아 있었습니다. 쇠가 오래되어 녹이 쓴 자국이 역력했습니다. 연우는 머리에 꽂힌 비녀를 뽑았습니다. 은비녀의 끝을 자물쇠 구멍에 조심스럽게 집어넣고 돌렸습니다. 한 번, 두 번 각도를 바꿔가며 세 번째 시도에서 딸칵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곳간 문을 밀었습니다. 오래된 나무 냄새와 흙 냄새, 그리고 묘하게 낯선 향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무언가 태운 냄새 같기도 하고 먹물 냄새 같기도 한 그것이 연우는 눈이 어둠에 적응하기를 기다렸다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쌀가마가 몇 개 쌓여 있었습니다. 가래와 호미 같은 농기구들이 구석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쪽 쌀가마 뒤에 숨겨지듯 놓인 낡은 나무 상자 하나. 연우는 무릎을 꿇고 상자를 끌어당겼습니다. 뚜껑이 생각보다 쉽게 열렸습니다. 안에는 비단에 쌓인 두꺼운 문서 묶음이 있었습니다. 연우는 떨리는 손으로 비단을 걷었습니다. 빽빽한 글자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읽을 틈도 없었습니다. 일단 품에 꼭 안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거기 누구냐? 하인 둘이 횃불을 들고 곳간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연우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하인들의 눈이 연우의 품에 안긴 문서 묶음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연우는 읽었습니다. 저들은 이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연우는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곳간을 가로질러 달렸습니다. 하인들이 잡아라 소리치며 뒤를 쫓았습니다. 연우는 담장으로 달렸습니다. 문서를 품에 품은 채로 담장에 두 발을 딛고 뛰어 올랐습니다. 치마가 담장에 걸려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담장 너머로 뛰어내렸습니다. 발이 땅에 닿는 순간 발목이 삐끗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골목을 전력으로 달렸습니다. 횃불 소리가 뒤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골목이 꺾이고 논두렁이 나오고 낯선 마을 어귀를 지나쳤습니다. 한참을 달리다 더 이상 달릴 수 없어 멈췄을 때 연우는 비로소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방이 어두웠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발목이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품속의 문서는 온전했습니다. 연우는 문서를 더 단단히 끌어안으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버지가 계신 남쪽을 향해. 다른 방향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새벽이었습니다. 박대감 댁에서 혼례 준비로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이는 부엌 하인들이었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에 부엌에 불을 지피고 잔치상을 시작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엌 하인 중 하나가 별채를 지나치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별채 문이 활짝 열린 채로 복이 혼자만 방 안에서 멍하니 앉아 있는 것을, 복이는 새벽에 잠에서 깨어 아씨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측간에 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나서서 이름을 불렀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곳간 쪽에서 낯선 발자국과 찢어진 비단 조각을 발견한 것은 그로부터 잠시 후였습니다. 보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지만 아 씨에게 무언가 끔찍한 일이 생겼다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소리내어 울고 싶었지만 그것도 참았습니다. 아 씨가 원했을 것이기 때문에. 소식이 안채로 전해지고 안채에서 사랑채로 전해지는 데는 반각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박대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혹감이 아니었습니다. 분노. 그것도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치밀하게 짜놓은 계획이 틀어졌을 때의 냉혹한 분노였습니다. 대감은 즉시 하인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박대감이 큰 소리로 하인들에게 소리쳤다. 신부가 사라졌다. 사방으로 나눠 찾아라. 주막과 나루터를 모두 막고 행인 하나하나를 들여다봐라. 반드시 찾아와야 한다. 혼례가 미뤄져서는 안 된다. 하인들이 우르르 흩어졌습니다. 혼례 준비를 하던 여인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파혼이 되는 것인가? 신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인가? 아들 시주는 소식을 듣고 달려나왔습니다. 아버지 앞에 서자 눈빛에 불안과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연우가 왜 사라진 것입니까?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것 아닙니까? 박대감 화가 치밀어 말했다. 일은 무슨 일? 그 계집이 제 발로 혼처를 걷어찬 것이다. 집안 망신도 유분수지. 찾아봤자 혼례는 없다. 파혼이다. 시주는 아버지의 말을 듣는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아버지는 이 혼례를 위해 반년이 넘도록 공을 들였습니다. 최진사 집안이 몰락했다고는 하나 명망 있는 가문이고 혼례를 성사시키기 위해 직접 매파를 3번이나 보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신부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고 파혼을 입에 올린다. 찾을 것도 없다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눈. 분노 뒤에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간 것. 시주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박대감의 눈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부를 잃은 아버지의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빼앗긴 자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시주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습니다. 아들 시주는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사랑채를 나섰습니다. 하인에게 말을 준비시켰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내다보지 않았습니다. 시주는 대문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연우는 도망친 것이 아닙니다. 연우는 무언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버지가 숨기고 싶어하는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직접 찾아야 합니다. 연우의 입에서 직접 들어야 합니다. 시주는 말을 달렸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새벽, 들판 위로 엷은 안개가 깔려 있었습니다. 말발굽이 흙을 차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가르며 울렸습니다. 시주는 생각했습니다. 연우가 갈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 한양은 너무 멀고 사람이 많아 하인들의 눈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선택은 아버지가 계신 곳. 연우의 아버지 최진사의 집은 한양 남쪽 외곽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쪽으로 달렸습니다. 반시 지난 시간을 달렸을 때 길가에 작은 주막이 하나 보였습니다. 이른 새벽이라 아직 문을 열지 않은 주막이었는데 처마 아래 웅크린 사람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주는 말을 세웠습니다.
여인이었습니다. 치마는 찢겨 있었고 버선은 흙투성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흘러내려 얼굴을 반쯤 가리고 있었습니다. 두 팔로 무언가를 품에 꼭 안은 채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시주는 말에서 내렸습니다.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흘러내린 머리카락 사이로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연우였습니다. 시주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연우도 인기척을 느꼈는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연우의 눈빛에는 도망칠 힘도 남지 않은 체념과 그럼에도 지지 않으려는 마지막 오기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연우도 체념한 듯 말했습니다. 나를 잡으러 오셨습니까? 시주는 잠시 연우를 바라봤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처연해서 말이 나오지 않을 뻔했습니다. 찢어진 치마, 흙투성이 발,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놓지 않으려는 것처럼 품에 꼭 안긴 문서 묶음. 이 사람은 도망친 것이 아닙니다. 시주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박시준이 말은 했습니다. 아니요. 왜 떠났는지 듣고자 왔소. 연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잡으러 왔다면 맞서야 합니다. 끌려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듣고자 왔다고 합니다. 연우는 오랫동안 시준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을 믿어도 되는가? 이 사람도 아버지의 편인가? 아니면 정말로 진심인가? 시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말을 듣겠다는 눈빛이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을 믿겠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연우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련님, 긴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들으시겠습니까? 박시준은 말했습니다. 앉으시오. 들겠소. 시준은 그 자리에 연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혼례 전날 밤 도망친 처마 아래에서 새벽 안개 속에 마주 앉은 것입니다. 연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검은 갓의 사내가 찾아온 것, 사원부가 박대감을 조사하고 있다는 것, 후원곡간 안문서, 그리고 혼례가 성사되면 아버지가 영모의 공범으로 엮이게 된다는 것. 연우는 목소리를 낮추면서도 흔들리지 않게 또렷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시주는 한마디도 끊지 않고 들었습니다. 표정이 굳어가는 것이 연우의 눈에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의 빛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그 의심은 사라지고 대신 무거운 무언가가 얼굴에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연우가 말을 마쳤을 때 주막 처마 아래는 한동안 침묵이었습니다. 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문서를 보여주시겠소? 연우는 품에 안고 있던 문서를 조심스럽게 꺼내어 건넸습니다. 시준은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비단 보자기를 걷고 안에 묶인 문서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줄을 읽었을 때 시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그것을 감추려 했지만 감출 수 없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또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읽을수록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문서에는 모든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대감이 3년 전부터 영모를 꾀하는 세력과 접촉을 시작했다는 것, 군량미 조달을 약속하고 그 대가로 영모가 성공하면 의정부 좌의정 자리를 보장받기로 했다는 것, 그리고 이번 혼례는
최 진사를 공범으로 엮어 입막음하고 동시에 최 진사 집안의 남은 재산까지 흡수하려는 이중 계략이었다는 것. 마지막 장에는 가담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대감의 이름이 가장 위에 있었습니다. 시주는 문서를 덮었습니다. 오랫동안 덮은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연우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스스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강요할 수 없었습니다. 한참 후에 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당신은 이것이 아버지의 것임을 알면서도 가져왔소? 연우는 말했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세상에 나오지 않으면 제 아버지가 억울한 죄를 뒤집어 쓰게 됩니다. 도련님의 아버지를 욕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 아버지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연우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연우는 이어 말했습니다. 도련님도 이 일에 연루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련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십니다. 아버지의 죄가 아들의 죄가 될 수 없습니다. 시주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혼례도 파혼되고 아버지가 영모죄인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은 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시준의 눈에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새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희고 맑은 빛이 안개 위로 번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시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옳소. 내가 처리하겠소. 연우는 그 말에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그제야 처음으로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실감이 났습니다. 밤새 혼자 달리면서 얼마나 두려웠는지. 하지만 연우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지금 울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시주는 그날 정오 직접 사원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혼자였습니다. 하인도 없이, 호의도 없이, 손에는 연우에게 건네받은 문서 묶음 하나만을 들고 있었습니다. 사원부 관원들은 처음에 젊은 양반 하나가 홀로 찾아온 것에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시준이 신분을 밝히고 문서를 내려놓자 관원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문서는 사원부의 높은 관원에게 전달되었고 그로부터 3시간 후 의금부 포교들이 박 대감 댁으로 향했습니다. 박 대감은 그날 저녁 의금부에 압송되었습니다. 포승줄에 묶인 채 대문을 나서는 아버지를 보며 시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 대감도 아들을 한번 돌아보며 소리 질렀습니다. 나아라 이놈들 내가 누군지 아느냐. 그 눈빛에 무엇이 담겨 있었는지 분노인지 절망인지 원망인지 시주는 끝내 읽지 못했습니다. 읽고 싶지 않았는지도 몰랐습니다. 혼례는 물론 치러지지 않았습니다. 박씨 가문은 하룻밤 사이에 몰락했습니다. 사랑채에 가득하던 하인들이 하나둘 짐을 싸 떠나갔습니다. 수백 년 묵은 은행나무 2그루만이 텅 빈 마당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시주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버지도 가문도 재산도 혼처도. 그러나 시준의 얼굴에는 후회가 없었습니다. 잃은 것들이 아깝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을 지켰다는 것을 시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시주는 스스로도 그때는 몰랐습니다. 다만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킨 것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최진사는 무사했습니다. 영모와의 연루는 증거 불충분으로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최진사는 딸이 혼례 전날 밤 그런 일을 혼자 해냈다는 것을 뒤늦게 전해 듣고 방 안에서 오래도록 소리 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검은 갓의 사내는 그 후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원부에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가 정말 사원부 관원이었는지 아니면 전혀 다른 무언가였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이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마다 그 부분에서 목소리를 낮추는 것을 보면 어쩌면 그것이 이 야담에서 가장 무서운 부분인지도 모릅니다. 반년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되어 은행잎이 노랗게 물드는 계절이었습니다. 한양 외곽에 작은 서당 하나가 새로 생겼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훈장이 젊은데 그를 가르치는 솜씨가 뛰어나고 무엇보다 아이들을 대하는 눈빛이 따뜻하다는 것이 소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집안이 어려워 돈이 없는 아이들에게는 공짜로 가르쳐준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시준이었습니다. 몰락한 가문의 아들로 과거 준비를 다시 시작하면서 그 사이 생계를 위해 서당 훈장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셋뿐이었습니다. 반년이 지나자 15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시준을 좋아했습니다. 시준도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어느 가을 오후였습니다. 서당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우르르 뛰어나간 뒤 시준이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문 너머로 사람 하나가 들어섰습니다. 시준은 비를 들다 멈췄습니다. 연우였습니다. 단정하게 빗은 머리, 수수하지만 깔끔한 옷차림. 그날 밤 주막 처마 아래서 보았던 찢어진 치마와 흙투성이 벗어는 흔적도 없었습니다. 다만 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총명하고 맑으면서도 깊은 그 눈빛.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마주봤습니다. 오래 고민하다 왔습니다. 혼례는 못 올렸지만 인사는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그날 이후로 도련님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마음에 걸려서. 시준은 빗자루를 기둥에 기대어 세우며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환하게 웃는 것 같았습니다. 시준은 말했습니다. 이렇게 잘 지내고 있소. 보다시피 인사 말고 다른 말은 없소? 연우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다 멈추고 다시 말하려다 멈추고 그러다 결국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무엇을 담고 있었는지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이들은 저마다 달리 말합니다. 반가움이라고도 하고 고마움이라고도 하고 어쩌면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라고도 합니다. 두 사람이 그 후 어떻게 되었는지는 이 야담을 전하는 사람마다 말이 조금씩 다릅니다. 다만 한 가지만은 누구나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 서당이 훗날 한양에서 가장 이름난 서당이 되었다는 것. 공자왈 맹자왈을 가르치는 여느 서당과 달리 이 서당에서는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든 배울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서당에는 항상 여자 선생이 한 명 더 있었다는 것을. 오늘 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을 누르신 분만 다음 편에서 만나실 수 있소이다. 좋아요 한 번이면 이 야담꾼 밤을 새워 다음 이야기를 짓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